67세의 김순덕은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국민연금 53만 원,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합쳐봐야 83만 원. 월세 45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38만 원이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제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0만 원 남짓. 하루 7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새끼를 때우며 살아야 했다. 순덕은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를 먼저 봤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을 찾아 세 군데 마트를 돌아다녔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를 습관처럼 뒤졌다. 두부 한 모가 1,000원이 넘으면 그날은 포기했다. 계란은 특가일 때만 샀다. 고기는 명절 때 자식들이 보내주는 선물 세트에서나 볼 수 있었다. 병원비는 더 큰 공포였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파스로 버텼다. 한 번 병원에 가면 진료비에 약값까지 최소 3만 원은 깨졌다. 그 돈이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다. 순덕은 밤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다. 만약 큰 병이 생기면,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 큰딸은 시댁 눈치에, 작은 아들은 사업 실패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순덕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었다.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드러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 명절에도 오지 않는 무관심. 순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밤이 되면 공포는 더 짙어졌다. 빌라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다. 만약 이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틀? 사흘?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까? 옆집 사람들은 순덕의 이름도 몰랐다. 아래층 주민과는 소음 문제로 인사도 끊긴 지 오래였다.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내려다봤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외롭다는 말, 무섭다는 말, 도와달라는 말.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자존심보다는 자식들의 냉담한 반응이 더 무서웠다. 순덕은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서열은 존재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오가는 자리에서 순덕은 항상 듣는 역할이었다. 말할 것이 없었다. 자랑할 자식도 보여줄 손주 사진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좋겠네 하는 수밖에. 경로당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요즘 재혼하는 노인들 많다고. 서로 의지하고 살면 외롭지도 않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다고. 그 말이 순덕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와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느껴지는 절망은 순덕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순덕은 경로당 게시판에 붙은 재혼 상담 모임 광고를 떼어냈다. 손이 떨렸다. 창피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생활비 걱정, 병원비 걱정, 구독사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순덕을 짓눌렀다. 그날 밤 순덕은 광고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초라해져야 하나?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순덕은 결심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접어야 한다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적어도 이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순덕의 재혼 준비는 시작되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재혼 상담 모임에서 순덕은 박철수를 만났다. 71세의 철수는 순덕보다 4살 위였지만 정정해 보였다. 키가 크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무엇보다 말투가 부드러웠다. 다른 남자 노인들이 반말을 섞어가며 거칠게 말할 때 철수만은 존댓말을 썼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순덕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다를 것 같다는 착각. 철수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공무원 생활 35년 7급으로 퇴직했고 연금은 월 1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30평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식은 아들 둘인데 다들 결혼해서 분가했다고. 그의 이야기는 순덕에게 희망처럼 들렸다.
모임이 끝난 후 철수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순덕은 잠깐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카페에서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놓았다. 아내와는 5년 전에 사별했다고. 암이었다고. 마지막 2년은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순덕은 그 모습에서 진심을 봤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철수도 자신과 같은 처지구나 싶었다. 철수는 순덕에게 물었다. 왜 이 모임에 나왔냐고. 순덕은 솔직하게 말했다. 혼자 사는 게 무섭고 경제적으로도 버거워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있지만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해요. 밥을 해먹어도 TV를 봐도 다 혼자잖아요. 그날 이후 철수는 순덕에게 자주 연락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매일 전화가 왔다. 안부를 묻고 식사는 했는지 물었다. 순덕은 그 관심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느낌이었다. 철수는 순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순덕이 방문했을 때 집은 생각보다 컸다.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됐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철수는 순덕에게 집 안을 구석구석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서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집에서 산다면? 월세 걱정도 없고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철수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재혼을 하자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고. 그래야 서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거라고. 순덕은 고민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직 철수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지만 철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진심입니다. 남은 인생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순덕 씨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 서로 돌보면서 살아요. 그 말에 순덕의 마지막 망설임도 무너졌다. 철수는 완벽해 보였다. 경제력도 있고 집도 있고 성격도 온화했다. 무엇보다 순덕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순덕은 자식들에게 재혼 소식을 알렸다. 큰딸은 무덤덤하게 엄마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집 있다니까 괜찮네요 라고만 했다. 반대도 찬성도 아닌 무관심이었다. 그렇게 순덕과 철수는 재혼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철수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평생 함께 합시다. 순덕은 그 말을 믿었다. 정말로 믿었다. 철수가 자신의 노후를 함께 해줄 동반자라고.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순덕은 자신의 짐을 싸서 철수의 집으로 이사했다. 월세 빌라를 떠나 30평짜리 단독주택의 안방에 짐을 풀었다. 처음으로 넓은 방에서 잠을 잤다. 처음으로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아침을 맞았다. 순덕은 행복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철수가 보여준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순덕은 몰랐다. 철수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순덕은 그저 그 계획의 부품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을.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주는 달콤했다. 철수는 순덕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적응하세요라며 배려했다. 순덕은 조금씩 집안을 둘러보며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2주차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철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었다. 아침 식사는 몇 시쯤 할 수 있어요? 순덕은 어리둥절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7시쯤 준비할게요.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순덕의 아침은 6시에 시작됐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놨다. 철수는 상을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역시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요. 혼자 살 땐 아침을 대충 때웠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철수는 또 물었다. 점심은 뭐 먹을까요? 순덕이 뭐가 먹고 싶냐고 물으면 철수는 아무거나요. 뭐든 맛있게 드실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 그 아무거나가 가장 어려웠다. 순덕은 냉장고를 뒤지며 메뉴를 짰다. 철수의 입맛을 맞추려 노력했다. 짜지 않게 싱겁지도 않게 기름지지 않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칭찬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먹고 설거지는 순덕의 몫으로 남겼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세 끼를 책임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순덕의 역할이 됐다. 철수는 한 번도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순덕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점점 무거워졌다. 매일 세 끼 메뉴 고민, 장보기, 요리, 설거지. 끝이 없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철수가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돈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철수는 말했다. 제 연금이 180만 원 나오고 순덕 씨 연금이 83만 원이니까 합치면 260만 원이 넘네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모아두면 되겠어요. 순덕은 자신의 통장 카드를 철수에게 건넸다. 철수도 자신의 카드를 줬다. 생활비는 순덕 씨가 관리해 주세요. 장도 보고 공과금도 내고 그래야 하니까요. 순덕은 그렇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곧 문제가 보였다. 철수의 연금 180만 원 중 실제로 생활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20만 원뿐이었다. 나머지 60만 원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더니 철수는 제 개인 용돈이랑 저축이에요 라고 했다. 순덕은 당황했다. 자신의 연금 83만 원은 전액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철수는 60만 원을 따로 뺀다고? 그럼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순대리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순덕 씨가 잘 관리해야죠. 알뜰하게 쓰면 되잖아요. 순덕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생활비는 203만 원. 여기서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실제 식비로 쓸 돈은 130만 원 정도였다. 두 사람이 한 달을 130만 원으로 살아야 했다. 순덕은 다시 마트 할인 코너를 뒤지기 시작했다. 철수는 고기를 좋아했다. 생선도 자주 먹고 싶어 했다. 과일도 매일 달라고 했다. 순덕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떻게든 맞춰야 했다. 자신의 용돈은 당연히 없었다. 미용실도 못 갔다. 옷도 못 샀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가 됐다. 두 달째 철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빨래 좀 개어줄 수 있어요? 양말 좀 찾아줄래요? 이 서류 좀 정리해줘요. 순덕은 집안일 전체를 도맡았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장보기, 정리. 철수는 TV만 봤다. 리모컨을 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가끔 산책을 나갔지만 순덕에게 함께 가자는 말은 없었다. 혼자 다녀왔다. 순덕이 같이 갈까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라고 했다. 순덕은 점점 이 집의 가사 노동자가 돼갔다. 아내가 아니라 관리인. 동반자가 아니라 직원. 철수는 순덕을 사랑하지 않았다. 필요했을 뿐이다. 집을 돌봐줄 사람, 밥을 해줄 사람, 빨래를 해줄 사람. 순덕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이었다. 감정은 필요 없었다. 대화도 필요 없었다. 그저 작동하기만 하면 됐다. 순덕은 밤마다 후회했다. 왜 이 선택을 했을까?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월세 빌라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자식들에게 돌아간다. 웃기는 소리였다. 순덕은 이미 철수의 집에 묶여 있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순덕이 착각했을 뿐이다. 부드러운 말투, 배려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 철수는 집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순덕은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줬다. 이제 순덕의 삶은 철수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지옥은 철수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재혼 6개월째 철수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멈추지 않았다. 밤에 기침 소리가 심해져서 순덕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손을 저었다. 그냥 감기예요. 약 좀 사다 줘요. 순덕은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철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식욕도 떨어졌다. 순덕이 준비한 밥을 몇 숟가락 먹다가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어요. 순덕은 걱정이 됐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제발 병원 가봐요. 저도 같이 갈게요. 철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내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폐에 음영이 보이네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철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했지만 순덕은 달랐다. 큰 병원에서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폐암 2기. 수술이 가능하지만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철수는 그제야 겁을 먹었다. 암이요? 제가 암이라고요? 순덕은 철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기면 치료 잘 받으면 돼요. 하지만 순덕 자신도 떨리고 있었다. 암. 그 단어는 너무 무거웠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 순덕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입원 준비를 하면서 철수는 처음으로 순덕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순덕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제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건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순덕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일찍 집에서 죽을 쓰고 반찬을 싸서 병원으로 갔다. 철수는 병원 음식을 먹지 않았다. 맛이 없어요. 당신이 해온 거 먹을래요? 순덕은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병원과 집을 오갔다. 왕복 2시간. 철수 곁에서 4시간. 집에 돌아와 다시 다음날 준비.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제가 나으면 편해질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종양을 제거했고 림프절 전이도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3주에 한 번씩 항암제를 맞았다. 그때마다 철수는 구토를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기력을 잃었다. 순덕은 24시간 간병 체제로 들어갔다. 병원에서 잠을 자고 철수가 토하면 받아내고 씻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의사와 상담하고 검사 일정을 관리했다. 집은 방치됐다.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쌓였다. 순덕 자신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계단만 올라가도 아팠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 철수가 우선이었다. 철수의 병, 철수의 식사, 철수의 치료. 순덕의 삶은 완전히 철수에게 종속됐다. 항암 치료 중간에 철수의 아들들이 병문안을 왔다. 큰아들 박민수와 둘째 아들 박민호. 둘 다 40대 중반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원이었고 민호는 자영업을 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철수는 아들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힘들다. 근데 순덕이가 잘 돌봐줘서 버티고 있어. 민수는 순덕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십니다. 민호도 덧붙였다.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쓴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그 호칭이 이상했다. 자신보다 겨우 20살 어린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계모가 맞으니까. 아들들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다. 또 올게요, 아버지. 하지만 또는 한 달 후였다. 그 사이 순덕은 혼자 철수를 돌봤다. 항암 6차까지 끝나고 나서 의사는 말했다.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3개월마다 검사하고요. 철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기력이 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순덕이 부축해야 했다. 식사도 소량만 먹을 수 있었다. 순덕은 죽을 끓이고 미음을 쓰고 소화 잘 되는 반찬을 만들었다. 철수는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했다. 물 좀 떠다 줘요. 이불 좀 덮어줘요. TV 채널 좀 돌려줘요. 리모컨은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었지만 철수는 순덕을 불렀다. 순덕은 그때 깨달았다.
철수는 이제 완전히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더 무거워질 거라는 것을. 철수가 집에서 요양한 지 2달째 되던 날 아들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며느리 둘까지 총 4명이었다. 순덕은 당황했다. 미리 말해줬으면 음식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거실에 모두 앉았다. 철수는 아들들이 오자 갑자기 기운을 차렸다. 평소에는 기력이 없다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날은 소파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가 운을 뗐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혈색도 도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이가 잘 챙겨줘서 그래. 민호도 거들었다. 그래도 병원 정기 검진은 받으셔야 하잖아요. 다음 검사 일정 잡으셨어요? 순덕이 대답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며느리들은 순덕을 빤히 쳐다봤다. 품평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내놨다. 민수의 아내가 물었다. 어머님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순덕은 대답했지만 사실 온몸이 아팠다. 허리, 무릎, 어깨.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민호의 아내가 말했다. 아버님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 말엔 미안함보다 변명이 가득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수가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뭐 계속 이렇게 집에서 요양하면서 정기 검진 받으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그게요, 아버지. 혹시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어쩌시려고요? 순덕은 그 질문의 의도를 바로 알아챘다. 민호가 이어 말했다. 아버지가 더 많이 아프시게 되면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의 아내가 거들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철수는 발끈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내가 집에서 살 거야. 민수는 달래듯 말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요. 어머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두 분 다 건강하실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덕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가 순덕을 보며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머님, 솔직히 아버지 간병하시는 거 힘드시죠?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민호의 아내가 말했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어머님 건강도 상하시잖아요. 그 말이 순덕의 귀에 꽂혔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그 말 속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당신이 감당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개입한다는 의미.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이 감당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뜻이었다. 민수가 철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서 모셔야죠.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그 말도 이상했다.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 순덕도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아버지 집일까?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다.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재산 정리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재산 정리?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민호가 급히 말했다.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자기들 아버지의 재산이 계모인 순덕에게 넘어갈까봐 미리 차단하려는 속셈이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화를 냈다. 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들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아들들이 돌아간 후 순덕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아들들은 순덕을 며느리로도 가족으로도 보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잠시 돌봐주는 임시 간병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순덕이 지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거였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순덕은 자신이 이 가족 구조에서 어떤 위치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외부인. 언제든 배제될 수 있는 존재. 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투덜댔다.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요양원이라니.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아들들의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그 말이 순덕의 인생을 바꿨다. 아들들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순덕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아침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철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의무의 수행. 사랑이 아니라 계약. 순덕은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만 했다. 더 이상 철수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철수가 이 반찬 별로네요 라고 하면 예전엔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럼 안 드셔도 돼요 라고 했다. 철수는 당황했다. 왜 이래요? 순덕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병원 예약을 잡는 것도 중단했다. 예전엔 순덕이 알아서 병원 일정을 체크하고 예약을 잡고 철수를 데려갔다. 하지만 이제는 철수가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가 물으면 순덕은 그러시면 예약하세요 라고 했다. 당신이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꼭 해야 하나요?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철수는 황당해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줬잖아요. 네, 해줬죠. 근데 이제는 직접 하세요. 순덕은 단호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구나. 약 관리도 마찬가지였다. 철수는 하루에 여러 번 약을 먹어야 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영양제. 예전엔 순덕이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챙겨줬다. 약통을 가져다 주고 물까지 떠다 줬다. 하지만 이제는 약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기만 했다. 약 먹을 시간이에요. 물 좀 떠다 줘요. 거기 컵 있잖아요. 직접 드세요. 철수는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순덕은 냉정하게 말했다. 예전엔 제가 가족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순덕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나는 당신의 간병인이 아니다라고. 식사도 달라졌다. 예전엔 철수가 먹고 싶다는 메뉴를 최대한 맞춰줬다. 하지만 이제는 순덕이 먹고 싶은 걸 만들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나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다른 거 드세요. 라면 있어요. 철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환자인데 라면을 먹으라고? 환자시면 더 스스로 관리하셔야죠. 제가 24시간 당신만 신경 쓸 순 없어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졌다. 차갑고 단호했다.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순덕이 자신을 떠날까봐. 하지만 순덕은 떠나지 않았다. 대신 머물되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는 동거인으로 남았다.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원 예약을 빼먹고 약을 제 시간에 먹지 않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고 기력도 떨어졌다. 기침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철수는 순덕을 원망했다. 당신이 예전처럼만 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기 싫었다. 아들들이 오면 잔소리만 들을 게 뻔했다. 아버지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렇지 같은 말들. 철수는 순덕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순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몸이 축 처졌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줄래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세요. 택시 타면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혼자 가라고? 아들들한테 전화하세요. 모시고 가달라고.
철수는 결국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는 바쁘다며 며칠 후에 오겠다고 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돌아와서 순덕에게 투덜댔다. 당신이 같이 가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순덕은 TV를 보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순덕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철수는 상황을 바꿀 방법을 몰랐다. 순덕을 다시 예전으로 돌릴 방법이 없었다. 순덕은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은 철수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잠겨 있었다. 순덕은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는 말을 정확히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미 끝나 있었다. 2개월이 지나자 철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됐다. 병원 정기 검진을 석 달이나 미루는 바람에 폐암이 재발했는지 확인조차 못한 상태였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체중도 5kg 넘게 빠졌다. 옷이 헐렁해진 철수를 보며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철수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순덕은 그러면 병원 가세요 라고만 했다. 철수는 혼자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과가 무서웠다. 만약 암이 재발했다면? 만약 말기라면? 그 사실을 혼자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순덕은 동행을 거부했다. 저는 못 가요.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철수는 결국 병원에 가지 못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철수와 순덕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다. 순덕은 자기 밥만 챙겨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혼자 남은 밥을 먹으며 서러웠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재혼을 한 이유가 뭐였나?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 하지만 철수는 자신이 먼저 그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순덕을 동반자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취급한 것도 자식들이 순덕을 무시하도록 내버려둔 것도 모두 철수였다. 순덕은 그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철수가 화를 냈다. 왜 예전 같지 않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 때문이요? 제가 뭘 했는데요? 당신이 날 제대로 안 챙기잖아요. 약도 안 챙겨주고 병원도 안 데려가주고. 순덕은 웃었다. 비웃는 듯한 차가운 웃음이었다. 자식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저한테 그걸 기대하세요? 그 말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순덕은 계속 말했다. 자식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철수는 변명했다. 그건 애들이 그냥 한 소리고 아뇨. 진심이었어요. 저도 이제 진심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철수는 결국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에게 먼저 전화했다.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순덕이도 날 안 돌봐주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어머님이 왜 안 돌봐드려요? 모르겠어. 갑자기 변했어. 약도 안 챙겨주고 병원도 안 데려가주고.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제가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에 민수는 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생겼다며 다음 주로 미뤘다. 철수는 민호에게도 전화했다. 민호는 제가 요즘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철수는 혼자 남겨졌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관찰자처럼 지켜볼 뿐이었다. 몸이 안 좋으니 철수의 성격도 더 나빠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순덕이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청소가 안 됐다고 화를 냈다. 순덕은 듣는 척도 안 했다. 철수가 소리를 질러도 순덕은 무표정하게 자기 할 일만 했다. 어느 날 철수가 소리쳤다.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순덕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똑바로 봤다. 복수요?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신 삶은 당신이 알아서 사세요. 그 말에 철수는 무너졌다.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순덕은 옆에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들들은 전화만 받을 뿐 오지 않았다. 철수는 외로웠고 무서웠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한 달 더 지났을 때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기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겨웠다. 순덕에게 좀 부축해줘요라고 했지만 순덕은 혼자 하세요라고 했다. 철수는 벽을 짚고 간신히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넘어질 뻔했다. 침대에 다시 누우며 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정말 끝났다고. 순덕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어렵다고. 하지만 순덕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병들어 죽어가는 늙은이. 철수는 후회했다. 순덕을 제대로 대했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철수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민수가 움직였다. 주말에 집에 들렀을 때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순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수는 순덕을 불렀다. 어머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순덕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병원에 안 모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순덕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제가 왜 모시고 가야 하나요? 아드님이 모시고 가세요. 민수는 당황했다. 어머님이 같이 사시잖아요. 네, 같이 살죠. 하지만 전 간병인이 아니에요.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아들을 보자 울먹였다. 민수야, 순덕이가 날 안 돌봐줘. 약도 안 챙겨주고 밥도 대충 주고.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민수는 철수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다. 폐암이 재발했고 이미 3기로 진행된 상태였다. 게다가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도 심각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다. 민수는 멍한 상태로 입원 수속을 밟았다. 병실에 아버지를 눕히고 나서야 민수는 현실을 직시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순덕을 마주했다. 순덕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민수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하실 수가 있어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다. 방치요? 전 방치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덕은 웃었다. 제가 뭘 어쩌라고요? 병원 가라고 했죠. 약 먹으라고 했죠. 다 안 하셨어요. 제가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순덕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아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고. 전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민호도 집에 도착했다. 형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다. 민호는 순덕을 보자마자 따졌다. 어머님,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되도록? 순덕은 지치지도 않고 똑같이 대답했다. 전 제 할 일 했어요. 밥 해드렸고 빨래했고 청소했어요. 그 이상은 제 의무가 아니에요. 민호는 소리쳤다. 의무가 아니라고요? 부부잖아요. 순덕은 냉정하게 반박했다. 부부요? 전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도 당신들한테도.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없죠. 민수와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순덕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호의 아내가 전화로 끼어들었다. 민호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이 간병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 순덕은 전화기를 향해 말했다. 맡긴 적 없어요. 전 보호자가 아니에요. 법적 보호자는 자식이에요. 당신들이죠.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래도 같이 사시잖아요. 같이 산다고 해서 24시간 간병할 의무는 없어요. 전 배우자일 뿐이에요. 간병인이 아니고요. 순덕의 논리는 명확했다. 법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민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버지 계속 이렇게 두실 거예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 더 이상 못해요. 아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민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민호가 물었다. 요양병원 비용은 아버지 연금으로 내야 하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덕은 처음으로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 부인이에요. 보호자는 자식이죠. 재산 관리도 의료 결정도 전부 자식들이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왜 해요? 민수와 민호는 서로 얼굴을 봤다. 순덕이 완전히 손을 뗀다는 의미였다. 며칠 후 아들들은 철수를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순덕은 동행하지 않았다. 전 안 갈게요. 당신들끼리 하세요. 철수는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순덕을 찾았다. 순덕이는 어디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순덕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철수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인가? 아내도 없이 자식들에게 떠밀려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늙은이. 철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순덕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들들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면회를 왔지만 그뿐이었다. 철수는 철저히 혼자가 됐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한편 순덕은 집에 혼자 남았다. 철수가 떠난 집은 고요했다. 순덕은 철수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책, 약 모든 것을. 마치 철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민수가 전화를 걸어 물었다. 어머님, 아버지 면회 안 오실 거예요? 순덕은 짧게 대답했다. 안 갈게요. 그래도 부부인데 순덕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아들들은 순덕을 원망했다. 비정하다고 냉혹하다고. 하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았다. 자신을 먼저 비정하게 대한 건 그들이었다. 순덕은 그저 받은 만큼 돌려준 것뿐이었다. 이제 순덕에게 남은 일은 하나였다. 이 집을 떠나는 것. 순덕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철수가 요양병원으로 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순덕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만 해먹고 TV를 보다가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시중도 들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 순덕은 그 시간이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집으로 가도 될까요? 순덕은 오세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음 날 민수와 민호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모두 찾아왔다. 거실에 둘러앉은 분위기는 무거웠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민호가 거들었다. 아버지 연금이 180만 원이니까 부족하잖아요. 어머님 연금이랑 합치면 되는데. 순덕은 웃었다. 제 연금은 제 생활비예요. 왜 거기 써야 해요? 며느리들이 눈빛을 교환했다. 민수의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부부시잖아요. 당연히 같이 부담하셔야죠.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부담 안 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가 매달 70만 원씩 보태야 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순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낸 것도 당신들 결정이고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어머님이 집에서 돌보셨어야죠. 전 못해요. 이미 말했잖아요. 더 이상 못한다고. 민수는 다른 카드를 꺼냈다. 어머님, 이 집 말이에요. 아버지 명의잖아요. 순덕은 벌써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한테 상속돼요. 어머님은 배우자 상속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랑 나눠야 하고요. 순덕은 웃었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민호가 급히 말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민수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어머님께서 연금을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주시면 저희가 어머님이 이 집에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할게요.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자신의 연금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었다. 순덕은 한동안 침묵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순덕이 굴복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순덕의 대답은 달랐다. 싫어요. 민수는 당황했다. 뭐라고요? 싫다고요. 제 연금은 한 푼도 안 내요. 그리고 이 집도 필요 없어요. 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디 가시려고요? 순덕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들은 신경 꺼요. 며느리들이 수군거렸다. 저러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순덕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민수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어머님 잘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나가시면 갈 데도 없으실 거예요. 순덕은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주세요. 이제 할 이야기 없어요.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나가면서 민수가 말했다. 2주 안에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문이 닫히자 순덕은 소파에 앉았다. 떨리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순덕은 이미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겠다고. 철수에게서, 철수의 가족에게서,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고.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야. 큰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잠깐 너희 집에 가서 묵어도 되겠니? 큰딸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재혼하신 분이랑 문제 생긴 거예요? 순덕은 간단히 설명했다. 큰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진작 그러실 거면 왜 재혼하셨어요?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바보 같았지. 큰딸은 잠깐만이라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순덕은 전화를 끊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짐을 싸지 않았다. 비웠다. 철수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가계부를 버렸다. 철수의 병원 서류를 책상 위에 쌓아두었다. 철수 옷은 옷장에 그대로 두었다. 약통도 의료 기록도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순덕은 자신의 옷과 몇 가지 소지품만 가방에 넣었다. 67년 인생에서 정말 자신의 것은 이것뿐이었다. 순덕은 집 안을 둘러봤다. 7개월 동안 살았던 이 집. 처음에는 희망이었지만 결국 감옥이 된 이 공간. 순덕은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큰딸의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을 보며 순덕은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67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철수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적어도 자유롭다. 순덕은 자신의 연금 83만 원을 계산했다. 월세 원룸을 얻으면 생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시원? 순덕은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집에 안 계시네요?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왔어요. 어디 계세요? 알 필요 없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요? 순덕는 마지막으로 명확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들이 돌보세요. 전 더 이상 상관없어요. 순덕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다. 큰딸의 집에서 지내며 순덕은 작은 고시원을 구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방. 창문도 작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지만 순덕에게는 천국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순덕은 남은 연금 48만 원으로 조용히 살았다. 경로당에 나가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간병인도 아닌 그저 김순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았다. 처음으로 느끼는 온전한 자유였다. 가난했지만 평온했다. 외로웠지만 평화로웠다. 순덕은 이 삶이 훨씬 나았다. 한편 철수는 요양병원에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폐암은 사기로 진행됐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했다. 의사는 시한부를 선고했다. 길어야 6개월.
민수와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병원비였다. 두 아들이 매달 70만 원씩 보태야 했는데 그것도 부담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계속 순덕을 찾았다. 순덕이는 왜 안 와?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순덕이 집을 나갔다고 말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다. 결국 민수는 말했다. 아버지, 어머님이 집 나가셨어요. 철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연락도 안 돼요. 저희도 어디 계신지 몰라요. 철수는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았다. 약도 거부했다. 살 의지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간호사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철수는 천장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순덕이한테 잘못했어. 민수와 민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순덕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순덕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며느리들은 투덜댔다. 어머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인데.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덕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자신들이 먼저 순덕을 외면했으니까. 두 달이 지나자 철수의 상태는 임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다. 민수와 민호는 아버지 병상 앞에 섰다. 철수는 가늘게 숨을 쉬며 말했다. 순덕이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하지만 그 말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순덕은 이미 철수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철수는 결국 아들들 앞에서 눈을 감았다. 71세의 생을 마감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친척 몇 명과 옛 직장 동료들이 왔다. 순덕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순덕에게 부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면서 민수는 깨달았다. 순덕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관계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장례를 마친 후 재산 정리가 시작됐다. 집과 예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 총 3억 정도 됐다. 법적으로 순덕도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민수는 고민했다. 순덕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찾는다 해도 순덕이 받을까? 며느리들은 단호했다. 찾지 마세요. 어차피 저분은 아버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렸잖아요. 민호도 동의했다. 형님, 그냥 우리끼리 정리해요. 민수는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 순덕의 상속분은 없던 일로 하고 형제끼리 나눴다. 집은 팔았고 돈은 반씩 나눴다. 그렇게 철수의 재산은 자식들에게로 갔다. 순덕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한편 순덕은 철수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 사람 돌아가셨대요. 순덕은 잠시 멈칫했다. 뭔가 느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픔도 후회도 안도감도 없었다. 그저 무덤덤했다. 그래. 순덕은 짧게 대답했다. 큰딸이 물었다. 장례식 가실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재산 상속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 없어. 순덕은 단호했다. 철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돈도 집도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순덕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다. 더 이상 철수는 순덕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상속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순덕은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관심 없어요. 끊을게요. 순덕은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순덕은 그렇게 철수의 삶에서, 철수 가족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순덕은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 혼자는 달랐다. 재혼 전에 외로운 혼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혼자였다. 순덕은 누구의 노후 대비용도 아니었다. 누구의 간병인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 순덕은 고시원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67세의 봄.
늦었지만 찾아온 봄.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가난했지만 평온했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다. 누군가는 순덕을 비정하다고 할 것이다. 남편을 버렸다고 냉혹하다고.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살아남았다고. 자존감을 지켰다고.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남았다고. 순덕은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났다. 재혼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친구에게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다시는 안 해요. 혼자가 제일 좋아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알고 있었다. 이 나이에 재혼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순덕은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83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고 건강을 챙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자식들과 연락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삶. 순덕은 그 삶이 좋았다. 철수와의 7개월은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교훈이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교훈. 순덕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평화롭게 자신만의 노후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철수는 자식 집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시댁 식구들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나눴다. 순덕은 혼자가 됐지만 다시는 누군가의 노후 대비용이 아니었다.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갔다.